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솔직히 설명을 못 하겠어. 나는 분명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엔 그렇게 행동했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고 무능력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구조에 대한 정직한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의식적인 나, 표면의 내가 있고, 또 그 아래에는 말없이 방향을 정하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습관, 충동, 방어기제, 두려움, 상처, 기대, 욕망.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바닥층. 그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걸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그는 전쟁을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제국의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남을 통치하기 전에 자신을 통치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는 그 순간 이미 패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멀리 있는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후회하는 선택들, 참지 못한 말, 꺼내지 못한 진심, 그 모든 것에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차분하게 내려가 볼 겁니다. 컷이 아니라 안으로. 타인을 어떻게 바꿀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타인을 비난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를 마주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자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를 때 나는 본능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살아가고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나는 한 걸음 떨어져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요. 이 여정은 거창한 성공을 위한 기술서가 아닙니다. 이건 조용히 단단해지는 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다룰 것은 12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걸 목록처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씩 깊이 천천히 내려가며 각 항목에서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그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1. 자각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성장은 더 강해지겠다라는 선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보다 설명을 먼저 합니다. 아니, 화난 건 아니고 그냥 좀 실망했어.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몸은 이미 말하고 있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어깨가 말려 있고 가슴이 조여 있고 잠이 안 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기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내가 동요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나는 왜 거기서 불편함을 느꼈는가? 그 감정은 정당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이었는가? 이건 단순히 반성문을 쓰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자존심이 상했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다. 이걸 이렇게 이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나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현상이 됩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숨기는 걸 어른스러움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성숙이 아니라 감정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성숙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괜찮은 척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괜찮은가? 여기서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제부터의 선택은 위장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기록 너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한 가지 습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글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상록은 출판물이 아니었죠. 그건 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야간 보고서였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서 흔들렸는가? 나는 어디서 픽업했는가?
나는 어디서 괜히 강한 척 했는가? 나는 어디서 선하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 그 하루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루를 적어두면 그 하루는 거울이 됩니다. 기록은 기억을 붙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록은 자기 자신을 관찰자의 자리로 옮기는 의식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보세요. 그가 한 말이 나를 찔렀다. 난 웃었지만 속으로는 수치심이 올라왔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게 싫었다. 이걸 적는 순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 감정의 압력이 내려갑니다. 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이유로 상처받습니다. 늘 비슷한 방식으로 참지 못하고 터집니다. 늘 비슷한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구조입니다. 기록은 그 구조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위축된다. 나는 인정에 굶주려 있다.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서 먼저 붙잡는다. 이걸 본 사람은 이미 전과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솔직해지기 전에 먼저 자기 일기장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것도 미화 없이, 포장 없이, 핑계 없이. 오늘 밤 이런 질문들로 끝내세요.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불편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나는 무엇을 인정받고 싶었는가? 나는 무엇을 후회하는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무엇을 아직도 숨기고 있는가? 이건 부끄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3. 너의 기준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내부의 기준을 갖고 살죠. 하지만 그 기준이 정말 나의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기준, 주변 시선, 사회의 요구인지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만 가끔 그건 내가 배워온 규칙일 뿐입니다. 나는 착해야 한다. 나는 약해 보이면 안 된다. 나는 실패하면 끝이다. 나는 사랑받으려면 유용해야 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 조건에 묶는 마음은 평생 자신을 협박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너의 가치를 타인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고. 그건 내가 사는 방식 안에 이미 있다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방향의 질문입니다. 내가 신뢰하려는 것은 명예인가, 평온인가, 용기인가, 안전인가, 정직함인가, 인정받는 이미지인가? 우리는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 앞에서 늘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당신이 무엇을 우선으로 둘지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우선순위를 당신에게 강제로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단 한 줄만 적어도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상황이 불리해도 조용히 정직한 사람이고 싶다. 나는 남에게 잘 보이느라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온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 그 문장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4. 너의 안쪽 목소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직감이라는 말을 가볍게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직감은 충동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그건 반복된 경험에서 나온 아주 조용한 경고이자 안내입니다. 어딘가 불편한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어떤 관계가 이상하게 나를 소모시키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어떤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묘하게 내 존엄을 갉아먹는 느낌이 들 때, 그건 이미 내 안쪽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긴 너한테 좋지 않아.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문제는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도록 훈련돼 왔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굴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지. 기분 나빠 보여서 분위기 망치지 마.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관찰 가능한 신호로 봅니다. 너의 반응은 정보다. 그 불편함은 대화의 시작점이다. 내가 내 감각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누구도 너를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잔인하지만 거의 항상 사실입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나는 내가 느낀 불편함을 진짜로 다룰 자격이 있다. 그건 유난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도전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나. 사람은 편할 땐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진짜는 위기에서 나옵니다. 압박이 올 때 우리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회피하는가? 남을 탓하는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주저앉는가? 아니면 떨리면서도 작게라도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반복해서 자신에게 되뇌던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것은 너를 시험하려는 우주의 악의가 아니다. 그건 내 덕성을 단련할 기회다. 도전은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우리를 드러냅니다. 내 안에는 이런 힘이 있었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구나. 나는 이 부분에서 특히 약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도전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곳만 찾습니다. 둘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편안함은 나를 달래주고 도전은 나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성장은 항상 불편함 쪽에 서 있습니다. 6. 왜 난 항상 이렇게 반응하지? 를 끝까지 따라가기. 우리는 보통 사건보다 반응을 더 오래 끌고 갑니다. 상대가 한 말은 3초였는데 내 마음속 분노와 수치는 3일, 3주, 3년을 갑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사건은 중립이다. 그 사건의 의미를 붙이는 건 너다. 그래서 너는 그 의미를 다시 쓸 수 있다. 이건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내 안에서 이 감정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가? 를 추적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 나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이후로 온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다. 그럼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이 예에 없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사람이다라는 나의 상처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반응만 보고 끝냅니다. 기분 나쁘네. 하지만 그 반응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상처가 있고 상처 밑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전하게 느끼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타인에게 덜 공격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화내는 건 사실 너 때문만은 아니야. 내 안에 오래 쌓인 것이 반응하고 있는 거야. 이 자각은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7. 창조한다는 것 내가 나를 밖으로 꺼내는 방식. 살아간다는 건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간다는 건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쌓인 걸 언어로 꺼낼 때, 소리로 꺼낼 때, 그림으로 꺼낼 때, 비로소 그 감정을 붙잡을 수 있는 형태로 만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글은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밤마다 가장 내밀한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오늘 왜 질투를 느꼈지? 나는 왜 저 사람의 칭찬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불편했지? 그 질문을 밖으로 꺼낸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막연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석 가능한 재료가 되었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예술적인 사람 아니야. 난 글 잘 못 써.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진실성입니다. 그림이 삐뚤어도 좋습니다. 글이 투박해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것을 세상으로 끌어낸다. 이 행위 자체가 나를 구합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썩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상처는 자라납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것은 나를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재료가 됩니다. 8. 깊은 대화 너의 삶을 비춰주는 타인의 거울. 우리는 대부분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얕은 농담, 피곤하다는 반복된 말들 사이에서 진짜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만으로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묻습니다. 너 요즘 행복해? 너는 요즘 누구 앞에서 가장 긴장해? 너는 요즘 무엇을 버티고 있어? 그 질문 앞에서 갑자기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그건 내가 나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이라는 뜻이니까요. 깊은 대화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명확히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나도 몰랐는데라는 고백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다가 처음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듣게 됩니다. 깊은 대화는 친밀함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 자체를 확장시킵니다.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나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우리는 이런 순간들에서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건 사람을 살립니다. 9. 상처를 보여주는 용기. 세상은 강해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울지 말라고 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면 이용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죽어갑니다. 취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진실과 평화 협정을 맺는 일입니다. 나는 사실 불안하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버려질까 봐 늘 긴장한다. 나는 강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너질락 말락하다. 이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평생 그 상처에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이게 나다라고 숨김없이 말한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건 내가 돌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자기 비겁함까지 적었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비겁함을 적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이미지보다 진실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권위보다 정직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까지 용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자신 앞에서는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함이야말로 우리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0. 받아들임 싸우는 대신 품는다는 것. 스토아 철학은 체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 위에서 너의 선택을 하라. 받아들임은 무기력의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출발점의 다른 이름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우리는 계속 억지로 버틸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실수했다. 나는 그 관계를 잃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이걸 인정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 크게 증명하려 들고
더 과하게 반응하고 더 쉽게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건 내 인생의 일부다. 이제 나는 이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겠다. 그 순간부터 삶은 싸움터가 아니라 훈련장이 됩니다. 모든 것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건 내 안에 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안에 삶의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약속하는 철학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하지만 고통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철학은 사람을 구합니다. 받아들임은 바로 그 두 번째 길입니다. 11. 고요의 훈련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의 실제 의미. 우리는 늘 소리 속에 살아요. 알림, 대화, 비교, 요구, 시선. 거기서 잠시 빠져나오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회복입니다. 잠깐이라도 멈춰서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은 처음엔 어색하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명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자세도 특별한 앱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흘러가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배웁니다. 아, 나는 생각이 나다라고 믿고 있었구나. 근데 사실 생각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흐름일 뿐이구나. 이걸 이해한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 말폭탄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은 불안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찢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를 망치지 않게 됩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통제입니다. 12. 불편함을 피하지 말 것. 좌절은 나를 가르친다. 우리는 짜증을 미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는 게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같은 좌절을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나는 왜 이 순간마다 무너지는가? 나는 왜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늘 같은 종류의 사람과 부딪히는가? 좌절은 불행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보통 좌절에서 도망칩니다.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극을 소비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틀어놓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쌓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훨씬 큰 형태로 폭발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써라. 그 말은 너무 단순해서 가볍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잔인한 명령입니다. 왜냐면 그건 동시에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내 탓이 아닌 것도 있다. 하지만 내 몫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너는 그 내 몫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좌절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몫을 가리킨다. 그건 벌이 아니라 지도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는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걸 더 편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감정에 예민한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쉽게 상처받아. 나는 원래 끝까지 못 가. 그 말은 편안합니다. 왜냐면 그 말은 앞으로의 책임을 줄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를 어제의 우리에게 묶어둡니다. 스토아 철학은 다른 말을 겁도 없이 던집니다.
너는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너는 오늘 너 자신에게 새 선택을 가르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너는 너를 다시 만들 수 있다. 그건 작은 선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삶 전체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이건 타인을 설득하는 선언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선언도 아닙니다. 이건 조용히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너에게 너의 감정을 숨기지 말 것, 너의 기록을 미루지 말 것, 너의 가치를 남에게 맡기지 말 것, 너의 직감을 배신하지 말 것, 너의 도전을 피하지 말 것, 너의 반응에서 도망치지 말 것, 너의 진짜 목소리를 입 밖으로 꺼낼 것, 너의 깊은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 것, 너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 것, 너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 것, 너의 마음을 흩어놓지 말 것, 너의 좌절을 낭비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이해하려 할 것. 우리는 화려한 성공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아남는 법, 무너지지 않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요. 이 방향이 당신에게 필요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그 한 번이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지금 붙잡고 버티고 있는 것, 지금 싸우고 있는 것, 당신 마음의 무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고요한 기록입니다.